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에 관계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경화 이전에, 즉 응결 이전에 콘크리트를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이제 재료 분리. 뭐 이것은 결국은 비중 차에 의해서, 즉 무거운 재료와 가벼운 재료의 비중 차에 의해서 무거운 것은 침하하고 가벼운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떠오르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재료 분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단점 중에 하나, 콘크리트의 단점 중에 하나로서 이제 블리딩이라고 하는 재료 분리 현상을 얘기했었죠. 또한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얇은 막이 생기는 레이턴스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탓을 하는 콘크리트하고 이게 완전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생기고 뭐 단면도 결국은 작아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재료 분리 현상은 어떻게 보면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재료 분리 현상이 생기기 쉽고 일반적으로 플라스티시티, 즉 가소성이 좋으면, 즉 굉장히 반죽이 좋으면은 재료 분리에 대한 저항성이 커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블리딩이라고 하는 것이 재료 분리에 의해서 얇은 물이 위에 이렇게 떠오르고 시멘트 입자 등이 떠오르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이 경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윗부분에 이렇게 얇은 막이 먼저 생기는 것을 레이턴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는 이 레이턴스를 긁어내고 콘크리트를 탓을 해야만이 결국 분리 현상, 즉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다른 것 중에 하나, 단점 중에 하나 블리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이것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워커빌리티죠. 워커빌리티는 결국은 반죽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동성을 의미하는 컨시스턴시하고 같지만 실은 컨시스턴시는 무조건 물의 양이 많아지면은 그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커빌리티의 경우에는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 유동성을 대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두 가지 컨시스턴시하고 워커빌리티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요인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은 콘크리트 속에 유체, 즉 단위 수량, 즉 물의 양이나 공기량이 많아질수록 컨시스턴시나 워커빌리티는 커진다. 그 다음에 이제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장골재율,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장골재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은 점도가 높아져서 플라스티시티가 좋아지죠. 그래서 장골재율이 도리어 작고 굵은 골재가 많을수록 이제 유동성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재가 구형에 가까울수록 유동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온도가 낮을수록 유동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온도가 높으면은 수화 반응이 이제 촉진돼서 플라스티시티가 좋아지죠.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은 이제 정반대의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시스턴시가 커지면은 재료 분리가 생기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A제나 감수제를 쓰면은
컨시스턴시도 증가시키면서 이제 워커빌리티에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강도 이론을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결국 물 시멘트 비에 관한 얘기를 앞에서도 몇 번 했습니다만, 물 시멘트 비설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강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즈라고 하는 사람이 제창한 이론으로서 이제 동일한 조건 하에 콘크리트가 이제 뭐 일반적인 조건, 즉 플라스틱, 즉 가소성도 갖고 있고 뭐 어느 정도의 그 워커빌리티도 갖고 있을 경우에 압축 강도가 물 시멘트 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죠. 결국 콘크리트의 강도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데는 물 시멘트 비를 조작하면은 결국은 강도가 만들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콘크리트의 강도는 B의 X승분의 A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상 여기에서 그 X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 시멘트 비를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물 시멘트 비가 이렇게 지수 안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결국 이러한 이제 비례 곡선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함수화 하니까 이러한 식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물 시멘트 비가 작을수록 압축 강도는 크고, 물 시멘트 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압축 강도는 저하한다 라고 하는 식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한편 물 시멘트 비의 역수인 시멘트 물비를 쓰면은 콘크리트 강도와 시멘트 물비의 관계는 이제 거의 직선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멘트 물비설이라고 해서, 이것은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장점은 보면은 결국 1차식으로 되기 때문에 매우 사용하기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식이 결국 FC, 즉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A X 플러스 B다. 그래서 여기에서 X라고 하는 거는 물 시멘트 비가 아니고 시멘트 물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나온 이제 A나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상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만약에 시멘트의 강도까지 추가한다고 해도 결국은 시멘트 강도는 그냥 단순 비례하는 관계에 있어 갖고, 결국 이러한 수식이, 즉 FC는 K 가로 열고 AX 플러스 B 가로 닫고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실험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상수를 갖다가 구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A를 이제 0.61, B가 이제 마이너스 0.34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물 시멘트 B 다시 X로 스몰 x로 바꾸고 보면은 물 시멘트 B는 K분의 F 플러스 0.34분의 61%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물 시멘트 B의 퍼센트죠. 그래서 시멘트의 강도와 요구하는 콘크리트의 강도가 정해지면은 이 식으로서 물 시멘트 비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물 시멘트 비로 배합을 하게 되면은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 시멘트 비 산출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결국 1차식으로서의 형태죠. 그래서 시멘트 물비죠. 그래서 시멘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압축 강도는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건 직선식으로서 표현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도설에 이제 공극비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몰탈 속의 공극량에 지배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공극량이 많으면 강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이론으로 존재할 뿐 실상 뭐 사용으로서는 별로 실질적인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경화한 후 기본적으로는 사주 압축 강도죠. 사주가 경과한 경우에 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물 시멘트 비에 지배되고 물 시멘트 비를 감소시키면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다 더 강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착성이 좋은 골재를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한편 또 굵은 골재 최대치가 또 너무 커지면은 콘크리트의 강도는 저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굵은 골재량이 많아도 강도는 저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뭐 시험 방법에 따라서도 실제로는 그 강도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시험체의 뭐 치수에 따라서도 동일한 형태라고 할지라도 치수, 즉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콘크리트의 강도는 뭐 작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체, 즉 현장에서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표준적인 시험체는 지름이 이제 10cm, 그 다음에 높이가 20cm인 원주를 대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표준적인 시험 방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름이 10cm, 높이가 20cm인 이렇게 원주 형태의 시험체를 갖고 직접 파괴해서 압축 강도를 테스트한다. 결국 압축 강도는 단면적분의 파괴 강도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시험하는 압축 강도 테스트 하는 방법을 잠깐 보시도록 하죠. 이거는 뭐 실제로 강도를 갖다가 누르는 강도를 높여서 점점 보는 거죠. 그래서 일정 강도를 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강도 진전이 생기지 않고 파괴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때의 강도를 갖고 우리가 압축 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슬로우 모션으로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시에 파괴가 되죠. 뭐 이거는 실상 고강도 콘크리트일수록 이 파괴가 더 심하게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 점차 양생 기간에 따른 파괴 형태를 보고 있죠. 이게 21일의 경우이죠. 그 다음에 7일의 경우. 그 7일의 경우는 결국 완전하게 경화가 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무르죠. 그래서 무른 형태로
파괴가 되고, 이것이 28일 이상 지나면은 완전히 이제 경화됐기 때문에 이제 폭발하듯이 사실상 파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콘크리트의 각종 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압축 강도가 일단 제일 중요하죠. 압축 강도 부분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장 강도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에 비해서 매우 작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서는 결국 인장 강도가 요구되는 곳에는 결국 철근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여릉역 같은 경우에 이제 파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장 강도도 결국은 구할 필요가 있다. 인장 강도를 구하는 것은 이제 압축 강도와 달리, 압축 강도는 그냥 시험체를 위아래로 누르면 그뿐인데, 인장 강도는 양쪽에서 잡아당겨야 되죠. 그래서 잡아당기는 것이 조금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직접 어떤 그 잡아당기기 위한 기구를 갖다 붙여갖고 잡아당기는 것을 이제 직접 인장 강도 시험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활혈 인장 강도는 직접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눌러갖고 터질 때의 강도를 가지고 이제 인장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장 강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이런 금속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이렇게 꽉 물어갖고 잡아당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금속 같은 거는 간단하지만 실상 콘크리트 공시체 같은 거를 양쪽에서 붙잡아 갖고 잡아당기는 것이 실상 어렵죠. 그래서 이제 활혈 인장 강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활혈 인장 강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콘크리트 공시체죠. 압축 강도를 테스트하는 공시체를 갖다 옆으로 눕혀서 가압하는 거죠. 결국 위아래에서 이제 가압을 하게 되면은 얘가 파괴가 되는 순간이 나옵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때 인장 강도를 추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인장 강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원호 곱하기 길이로 이제 파괴 강도를 파괴 강도 값에 2배한 것을 이제 원호 곱하기 길이로서 길이죠. 원호고, 그래서 그걸로 인장 강도를 이제 추정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원호라고 하는 것은 결국 3.14 곱하기 이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위아래로 누르는 힘을 따져서 이제 2를 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그 실험을 하는 방법을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결국 뭐 방법은 마치 압축 강도를 테스트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죠. 눌렀을 때 결국 이것이 옆으로 터져 나가죠. 공시체가 옆으로 터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는 거를 우리가 활혈 인장 강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휘인 강도 테스트가 있는데, 휘인 강도 테스트는 뭐 이렇게 지지점 안에서 중간을 이제 힘을 가해서 구하는 2등분 제압법하고, 이것을 3등분해서 하는 3등분 제압법이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충 인장 강도 값에 뭐 한 1.5에서 2배 정도의 값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단 강도죠. 전단 강도는 이제 결국 어떠한 그 시료를 갖다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힘을 가해서 가운데가 이제 끊어지는
힘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인데, 결국 그렇게 끊어지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힘을 가해서 끊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판을 두고 중앙에서 해서 끊어지는 면을 보던가, 이렇게 슬릿을 둬서, 즉 빈 공극을 둬 갖고 힘을 가해서 끊어지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각종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서 전단 테스트를 한다. 전단 강도는 뭐 대충 압축 강도의 4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로 강도, 피로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에 한번 했었죠. 즉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응력을 갖다가 주게 되면은 일반적인 정적 강도, 정적 압축 강도보다도 작은 응력에서 결국 파괴가 되는 것을 이제 피로 파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반복 응력을 받는 경우,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교량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복 응력을 많이 받게 되겠죠. 뭐 건축물에서 반복 응력을 받는 경우는 뭐 별로 없습니다만, 뭐 이때 흔히 콘크리트에서는 200만 회 피로 강도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회의 피로 강도는 일반 정적 강도, 즉 일반 압축 강도의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타 이제 충격 강도, 이거는 순간적인 하중을 받았을 때 강도죠. 이거는 뭐 정적 강도보다 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1.8배에서 뭐 2.3배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압 강도, 이건 국부적으로 힘을 받았을 때의 강도를 이제 지압 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압 강도도 뭐 압축 강도보다 이제 큰 값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 지압 강도는 여기 국부적으로 작용한 요 국부 면적으로 결국 나누는 값을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콘크리트의 이제 역학적인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구조재의 역학적인 성질을 볼 때에는 흔히 응력 변형 곡선으로 나타냅니다. 즉 주어진 힘, 거기에 대응하는 응력과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생긴 변형의 크기, 이것을 이제 표현해서 응력 변형 곡선이라고 부르고 있죠. 결국 응력에 따라서 이제 변형이 당연히 점점 커지게 되는데, 뭐 일정 응력을 넘어서게 되면은 뭐 힘의 변화 없이 거의 또 다시 변형이 점차 증대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복 재하, 힘을 가했다가 재했다가 다시 가했다가 재했다가 했을 때 이제 응력 변형 곡선이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점차 이제 맨 처음에는 이것이 변형이 이제 제거됐지만 나중에 점차 변형이 사라지지 않죠. 변형, 그것을 잔류 변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경화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화 콘크리트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역시 건조 수축이다. 건조 수축에 의해서, 물론 이건 시멘트의 성질에 의한 것입니다만 균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균열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콘크리트의 내력도 떨어지고 내구성도 떨어지고 미관이 좋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시멘트 페이스트에 의한 건조 수축이 일어나지만 골재 영향도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 수축은 단위 시멘트량 또는 이제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크고 골재의 탄성 개수가 크고 혼입량이 많을수록 작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단위 시멘트와 단위 수량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성화인데, 중성화는 앞에서 이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이제 결국 그 알칼리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중성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탄산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결국 카보네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말로는 이제 중성화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수화 반응에서 결국 수산화칼슘이 생겨서 이 수산화칼슘은 굉장히 강알칼리성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해서 결국은 OH기가 사라지고 탄산칼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칼리성이 저하되는 것을 우리가 중성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이 화학식까지도 같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한다는 뜻은 결국 콘크리트의 표면에서부터, 즉 외기하고 면하는 표면에서부터 내부로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중성화의 정도의 그 판정은 페놀프탈레인 용액 1% 용액을 분무해서 결국 거기서 나타나는 색 변화로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색이면은 이미 중성화가 됐다. 결국 페놀프탈레인은 이제 알칼리성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pH 9 이상이면은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의해서 변색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성화는 당연히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가장 크겠죠. 뭐 기타 이제 콘크리트 종류, 물 시멘트비, 뭐 기타 각종 조건에 대해서도 물론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벽체 같은 곳에서 코알을 채취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갖다가 뿌려 보니까 지금 이쪽은 무색이죠. 변색하지 않았고 이쪽은 변색이 됐습니다. 약간 적색이라고 할까, 자색이라고 할까, 이렇게 변했죠. 결국 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이쪽은 중성화가 되지 않았다, 알칼리성이 있다는 뜻이고, 이쪽은 중성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쪽이 외부의 면한 쪽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탄산가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외기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내부 쪽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성화가 뭐가 문제냐? 뭐 물론 이 콘크리트 자체는 그다지 큰 문제는 실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성화가 됨으로써 만약에 콘크리트가 수밀하지 않아서 표면에서 이제 물이 이제 침투가 될 경우, 물이 침투가 되면 이 속에 들어있는 철근이 결국 부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철근에 녹이 생겨서 녹이
결국 팽창하죠. 팽창함으로써 균열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계속 물이 더 침투하고 결국 이 균열 자체가 전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편 중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은 알칼리성이 결국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거죠. 부식을 철근의 산화를 막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중성화가 되면 그 산화를 방지하는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중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화체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동해죠. 동해입니다. 콘크리트의 동해는 이제 초기 동해하고 동결 융해에 의한 동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기 동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즉 한중 콘크리트죠. 저온에서 시공할 때 결국 그 수화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결국은 거기에 있는 물이 콘크리트 물이 이제 얼어갖고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초기 동해고, 동결 융해는 이제 경화한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한 수분이 결국 동결해서 최적 팽창을 일으켜갖고 균열이 생기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뭐 초기 동해를 방지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조강 시멘트 등을 이제 사용을 해갖고 결국 초기 동해가 있기 전에 경화를 시키는 방법이 되겠고, 동결 융해에 대한 그 내구성 확보는 앞에 혼화 재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에이제 등을 사용을 해서 그 안에 공극이죠. 기포에 의한 공극에서 팽창압을 흡수하는 방법이 유효하고, 아니면은 이제 흡수성이 작은 골재를 쓴다거나 아니면 물 시멘트 비를 작게 한다거나 아니면 표면을 굉장히 수밀하게 방수 마감을 하는 등의 방법들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해죠. 염해입니다. 염분에 관한 얘기는 이미 앞에 그 장골재에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콘크리트 내에 철근을 부식시킨다. 콘크리트 자체에 영향은 없는데 뭐 도리어 경화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근을 부식시키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또한 마치 중성화 때와 마찬가지로 철근의 녹팽창에 의해서 결국 콘크리트가 파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염분의 혼입 경로는 물론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해사, 즉 바닷모래죠. 바닷모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해양 구조물 같은 경우 경화 후에도 이제 해수가 들어가서 침투가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장골재에 대한 이미 염화물 규제는 이미 배운 바 있고, 염분 방지 대책으로 결국 가능한 한 이제 물 시멘트 비가 작고 밀실한 콘크리트를 하고 충분한 피복 두께를 확보해서 철근까지의 이 도달하는 것을 이제 막아준다거나 아니면 염분 침투 방지를 위한 표면 마감을 하거나 내지는 이제 그 철근 자체를 이제 그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미 봤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팽창이죠. 이거는 열응력에 의한 팽창입니다만 결국 이것에 의해서 이제 균열이 생기게 되고, 열응력에 의한 균열뿐 아니라 이제 화재에 의한 그 열응력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시멘트 페이스트는 이제
가열하면 수축되지만 실상 콘크리트 속에 있는 골재는 팽창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콘크리트는 팽창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열을 받으면은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가 이제 생긴다는 뜻이죠. 뭐 대개 뭐 300도 이상에서는 이제 급격하게 강도 저하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화재를 입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에는 결국 그 강도가 어떤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프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에 뭐 거의 총론에 가까운 부분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일정한 하중, 즉 하중의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동일 하중을 가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변형이 증대하는 현상을 크리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속됐을 때 변형이 계속 증가되면 결국은 파괴가 된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크리프 파괴라고 부르는데, 크리프 파괴를 일으키는 최소의 응력을 이제 크리프 한도라고 얘기를 하고, 정적 강도, 즉 일반적인 압축 강도의 70에서 80%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프 변형은 재하 기간, 즉 하중이 걸리는 기간 중에 대기 습도가 낮고 재하 시의 재령이 짧고 재하 응력이 크고 부재 치수가 작고 빈배합 또는 물 시멘트 비가 크고 반대로 시멘트 페스트량이 많아질수록 증가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프 변형에 관계하는 이 요인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뭐 뒤에 기사 시험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콘크리트의 종류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뭐 첫 번째 뭐 보통 콘크리트를 제외한 이제 기타 콘크리트로서 이제 첫 번째 경량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는 앞에서도 뭐 몇 번씩 언급했습니다만, 경량 골재를 사용한 경량 콘크리트하고 인위적으로 발포제나 기포제를 사용해서 기포를 많이 집어넣은 기포 콘크리트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공 경량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은 보통 콘크리트의 뭐 3분의 2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당연히 작죠. 강도는 작지만 뭐 신율이 좋아서 잘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크리프 변형도 커서 균열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포 콘크리트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흔히 콘크리트 제품 ALC라고 부르고 있는 경량 콘크리트 패널 제품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좌측에 있는 이것은 경량 골재죠. 인공 경량 골재를 사용한 경량 콘크리트의 형태이고, 이것은 이제 발포제를 사용해서 기포를 많이 만든 기포 콘크리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기포 콘크리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은 그냥 단열 역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파트의 이제 온돌층을 갖다가 덮어서 뭐 바닥 높이를 조절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기포 콘크리트를 대개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포 콘크리트는 실상 뭐 굉장히 플로우 값이 크죠. 유동성이 커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플로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바닥에다가 지금 온돌층에다가 이제 기포 콘크리트 타설한 모습이죠. 결국 이것은 뭐 구조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가 나가는 일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은 불리하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것이 지금 온돌이죠. 온돌 배관입니다. 온돌 배관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 기포 콘크리트로 덮고 있습니다. 방통용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방바닥을 통으로 미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방통이라고 하는 용어를 흔히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것을 갖다가 방바닥의 높이를 조절하고 실상 이 온돌 배관을 갖다가 이렇게 묻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이제 기포 콘크리트라기보다 이제 경량 골재를 사용한 경량 콘크리트의 용도 중에 하나가 이제 옥상 방수층에 이제 보호용으로 누름 콘크리트, 즉 방수층을 이렇게 눌러주기 위한 콘크리트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신도 콘크리트라고 부릅니다. 신도 콘크리트는 결국 신도는 이제 석탄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골재로서 이제 그 가벼운 석탄재 같은 것을 혼입을 한 콘크리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신데렐라 있죠. 신데렐라는 이제 재를 뒤집어 쓴 소녀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도하고 이제 같은 뜻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것은 이제 아마 국법 시간에 배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국법 시간에 옥상층이죠. 옥상에 옥상 슬래브가 있고, 옥상 슬래브 위에 이제 아스팔트 방수층이 있죠.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층을 보호하는 뭐 일종의 보행층으로서 결국 신도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여기에 일반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은 뭐 무게 하중 부담도 생기죠. 그 다음에 신도 콘크리트는 이제 경량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제 단열 효과도 있다. 그래서 단열 및 보호용으로 옥상에다가 이제 신도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그 실험실 레벨에서는 그야말로 뭐 초경량 콘크리트도 이렇게 물에 뜨는 초경량 콘크리트도 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비중이 큰 것을 이제 중량 콘크리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단위 용적 중량이 2.6톤 이상의 콘크리트를 중량 콘크리트라고 하고, 중량 콘크리트는 결국 그 비중을 크게 해서 방사선이 이제 투과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용도로 되게 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차폐용 콘크리트라고도 부릅니다. 당연히 방사선 차폐용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자력 시설물 구조물에 대개 사용이 된다. 당연히 비중이 큰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정석이나 자철강, 갈철강 등의 철강석 등을 써야 결국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중량골재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 콘크리트를 중량 콘크리트라고 하고, 차폐용의 결국 구조체를 만들려는 경우에는 대개 단면이 크기 때문에
수화열이 작은 그 시멘트를 써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중력열 포트랜드 시멘트 등을 결국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량골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연골재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결국 인공골재입니다. 결국 철광석을 쪼개서 만들기 때문에 형상이 나쁘다. 그죠? 삐죽삐죽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비중이 또 크죠. 그래서 워커빌리티도 나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 커서 분리 현상이 생기기 쉽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단위 수량을 작게 하거나 해서 이제 워커빌리티를 개선한다. 또한 이제 자폐형 구조물에서의 균열은 이제 뭐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하자가 되죠. 따라서 균질하고 밀실하게 시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매스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도 대개 뭐 자폐형 콘크리트도 대개 매스 콘크리트일 가능성이 많죠. 매스는 그야말로 부재가 단면이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스 콘크리트는 부재 단면이 최소 80cm 이상이고, 수화열에 의해서 콘크리트 내부의 최고 온도와 외부 표면 온도의 차가 25도 이상 예상되는 콘크리트를 우리가 매스 콘크리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때의 여릉력에 의해서 결국 온도 균열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열 시멘트나 중력열 시멘트 등을 사용해서 가능한 한 이제 수화 반응에 의한 수화열이 상승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국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와 열을 갖다가 저하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냉각 조치 등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콘크리트 중에 섬유 보강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축 균열 등을 많이 발생시키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섬유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섬유의 종류는 흔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섬유가 있고, 스틸 파이버죠. 유리 섬유, 이거는 글래스 파이버.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리비닐 섬유, 즉 합성수지 섬유도 사용이 됩니다. 흔히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뭐 이렇게 섬유제를 갖다가 결국 콘크리트 안에 같이 집어넣어서 비빔으로써 혼합을 해갖고 변형 성능, 인성, 균열 저항성 등을 이제 좋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 섬유 보강제를 갖다가 시멘트 페이스트 안에서 이제 같이 섞게 되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비중차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뭐 떠오른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섬유끼리 이제 엉켜갖고 뭉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균등하게 이제 분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매우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점을 이제 언급해 두겠습니다. 네, 지금 섬유의 종류, 지금 강섬유, 이거는 뭐 대충 한 3, 4cm 정도의 길이의 뭐 거의 머리핀과 가까운, 아니면 뭐 지금 뭐 좀 큰 호치키스 알 같은 그런 형태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거는 이게 붙어 있습니다만 이걸 분산시켜서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리 단섬유를 섞거나, 요거 폴리비닐 알코 섬유죠. 이거를 갖다가 분산해서 넣으면은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그 콘크리트 조직을
부분적으로 얘가 붙잡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가볍게 이제 섬유 조직이 살짝 보이죠.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제 콘크리트 자체가 굉장히 그 취성 재료인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인성을 좋게 하는 능력도 있고 표면에 잠금과 같은 그런 그 수축 균열, 즉 시멘트 페이스트에 의한 건조 수축 균열 같은 거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강성, 그 인성 등이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합성 수지를 이제 포함한 합성 수지 콘크리트와 같은 그러한 능력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중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 이미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초기 동결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콘크리트를 우리가 한중 콘크리트라고 한다. 그래서 저온 시에는 이제 수화 반응이나 강도 발현이 지연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빨리 수화 반응이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물의 양을 이제 줄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물 시멘트 비도 작게 하고 A제나 A 감수제를 쓰고 그 다음에 물론 그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여서 콘크리트의 경화를 도와주는 게 좋죠. 또한 양생할 때도 보온 등의 조치를 해서 수화 반응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도 이하에서는 이제 물과 골재를 가열한다. 즉 물과 골재를 가열해서 콘크리트 온도를 높여주는데 뭐 우선적으로 물을 높여주는 것이 좋죠. 물을 높여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되면 이제 골재도 가열하고 뭐 골재도 이제 직접 가열하면은 골재가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방법을 쓰고 시멘트는 절대 가열하면 안 되겠죠. 시멘트는 풍화하기 때문에 가열하면 안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뭐 다른 뜻으로는 일평균 4도 이하 또는 타설후 28일 동안의 외기온이 적산 온도로 370 여기 디그리 데이죠. 디그리 데이. 즉 적산 온도 즉 28일 동안의 온도를 갖다가 누적시킨 값이 결국은 370 디그리 데이 이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뭐 한중 콘크리트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죠. 예, 이건 지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시트를 덮었죠. 천 같은 걸 덮어갖고 보온 양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습은 지금 7호관의 모습이죠. 7호관 공사할 때에 결국 겨울에 이 공사 시기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온 조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위로도 이렇게 덮어서 결국 이제 수화 반응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한중 콘크리트 때 초기 동해의 모습이죠. 결국 얼어서 제대로 수화 반응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부슬부슬 경화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뭐 최종적으로 콘크리트 구조체로서의 작용이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온풍기 등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시공을 하고 나서 온풍기로 가열을 하거나
아니면 가열 매트 등을 써서 보온을 하거나 하는 방법도 물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일단 여기까지만 해두겠습니다.